저는 방금 소개받은 경남 양산의 허대동이라 합니다. 역사 공부를 나름 하고 이제 오늘 아주 중대한 가림토 문자의 그 증거를 발표하는, 물론 국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좀 짧은 시간 관계로 충분히 설명을 다 하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여러 어른들과 그 다음에 역사학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서 이 진실이 곧 전 세계에 밝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차분하게 이 사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조선 하면 지금 뭐 학자에 따라서는 당군조선 이렇게 표기를 하자, 그렇게 하자는 운동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뭐 그냥 기존에 했던 고조선 문자, 이렇게 고조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라는 말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냥 한자를 가림토 문자가 없고 기존의 학설입니다. 그냥 중국의 그런 한자를 빌려 썼다, 이게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학설은 세종께서 창제를 하셨다, 한글 창제, 이게 일반론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일반론적인 그런 학설을 완전히 뒤집는, 반전시키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저와 함께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울산에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양산에서 왔기 때문에 울산 울주군, 혹시 울산이나 울주 한번 서울에서 여행을 갔다 오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예, 혹시 우리 뭐 관심이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울주군에 가서 국보 안각화를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다 한 번쯤은 가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저도 뭐 자주 갑니다. 바로 언양에 있고. 다음 뭐 1박 2일 한번 보셨습니까? 뭐 얼마 전에 간을제, 울주군입니다. 그것도 가까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서울에서 시간 나시면 뭐 양산이나 울산, 울주 여기 들러가지고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 바이글 안각화, 이것도 한번 구경해 보시면 우리 선조들이 정말 오래 전부터 글을 쓰고, 물론 저 보시면 글인지 그림인지 잘 모릅니다. 도형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문자를 창제하겠다, 문자를 써보겠다라는 것이 분명히 의도가 담겨져 있는, 이것은 뭐 많이 보도가 된 내용들입니다만은 뭐 보존 때문에 뭐 여러 여야 의원들도 뭐 다녀가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제가 있기 때문에 자주 가봅니다만은 이것이 저는 곧 글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그런 문자의 초창기 형태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안각화에서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명도전까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뭐 한꺼번에 안각화해서 명도전 갔다가 다시 한글 갔다가 이렇게 갑자기 뭐 요즘 뭐 와플을 하죠. 뭐 빠름 있지 않습니까? 뭐 빠르게 뭐 왔다 갔다 이게 아니고요. 뭐 외계인이 만든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이거는 우리 선조들이 단계별로 순서대로 문자 창제의 그런 계단을 이렇게 밟아 올라가듯이 문자 창제의 그 순서대로 이렇게 간 그런 그 여정을 도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는 명도전이지만 명도전 이전에 첨수도가 있었고, 첨수도는 좀 뾰족한,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침수도는 더 뾰족한, 침 아시죠? 침, 바늘처럼 생긴 그런 화폐 모양의 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문자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자가 어떤 문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러한 뭐 한자도 아니고 좀 이상합니다. 이상한 그런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 지금까지는 다 뭐 일제시대 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거는 뭐 중국의 문화 속에 조선 뭐 이렇게 규정됐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제가 오늘 뭐 중국 쪽에서 놓은 제가 자료로 사용한 그런 책자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선진화폐 문자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침수도, 첨수도, 맹도전 이 자료가 다 담겨져 있는데 중국 학자들이 전부 다 자기 한자라고 우깁니다. 이게 좀 있으면 제가 직접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뭐 있습니다. 이런 문자들이 다 한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자라고 볼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중화 사상, 중국 문물이 우위에 있다, 이런 사상 때문에 자기들의 문자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 한국에 계시는 그런 저야 그냥 취미 삼아서 이렇게 연구하는 수준이지만은 대학 강단에 많지 않습니까? 국어 국문학자들 얼마나 교수님들 많습니까? 박사학위 받으셨고 외국에 다 다녀오셨을 거고, 안 그렇습니까? 미국 영국 온 그 전 세계에 다니셨던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과 그다음에 국사학자들이 아직까지도 이러한 그 첨수도, 침수도, 맹도전 문자를 한자라고만 이렇게 알고 있고 그걸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저에게 이런 해석의 기회가 온 거는 참 기쁘지만, 제가 이렇게 자리에 서고 이런 영광이 있는 거는 기쁘지만, 이거는 정말 우리 강단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제 주장이 사실이라면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예, 고맙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반적인 한자라고 중국에서 주장을 하고 우리 학계에서조차 한자라고만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간 사실이 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밝혀내게 되었느냐 하면, 제가 역사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읽습니다. 이득일 교수님 책, 이득일 박사님 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윤내인 교수님 책 거의 다 읽었거든요. 당군 조선의 강역이라든지, 그다음 박선희 그 교수님의 책, 최근에 놓은 책, 이런 책들을 쭉 다 살펴보고, 다음에 우리 경전 있지 않습니까? 천부경이나 삼위신고 옛날에 제가 공부한다고 읽어보고, 이러한 한당국의 교훈사항은 기본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부도지 이런 거는 쭉 보건데, 이거는 틀림없이 우리의 문자, 우리의 그런 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침수도 설명을 드리고, 첨수도는 침수도보다는 덜 뾰족한 겁니다. 조금 뾰족하긴 한데 조금 덜 뾰족한 것이고, 맹도전은 여러분들 아주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문자가 어떻게 새겨져 있느냐 하면, 문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문자에 보시게 되면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걸 갖다가 중국 학자들은 이게 처음에는 소자라고 했습니다. 소자, 소왕, 연나라 소왕, 연나라 문자다 했기 때문에 연소왕의 소자다 이렇게 했지만은, 제가 한자가 좀 짧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한글 분야는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많이 했는데 한자는 좀 짧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찌됐든 이렇게 소자라고 규정을 해놔놓고 있습니다. 소자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이 아무리 소자라고 우겨도 일부 우리 한국이나 다음 북한에 있는 학자들께서 그거는 소자가 아니다, 이건 바보가 봐도 소자가 아니거든요. 이게 어찌 소자입니까? 도저히 아니니까 우리 한국이나 남한이나 북한에 있는 학자들이 이게 조선의 조자일 것이다, 혹은 아사달 문자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자기들이 좀 물러서면서 또 좀 연구를 하면서 해놓은 글자가 뭐냐면 명자입니다. 이 명자라고 자기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그냥 학계에서 일반론으로 맹도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맹도전. 그래서 명자라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명자라는 부분이 자기들 주장으로는 처음에는 우리 자기들이 소자를 했다가 저희 측에서 명자다,
다음 일본 학자들도 뭐 소규모지만은 이게 중국 문자가 아니다라고 뭐 우리 쪽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독도 문제 때문에 말은 많지만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북한 학자들의 입장을 동조를 하니까. 자, 그런데 이 명자에 대해서 자기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역 이름이다. 지역 이름이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뭐 있을 수 있습니다. 명자에 관련돼서 뭐 명월산이라든지 뭐 명월이라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시게 되면 명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이게 해고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밝은 명자가 되죠. 뭐 여기까지는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지역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그 개수에 있습니다. 보통 3만 개 내지 5만 개 정도의 개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놓은 그 모든 3만 개, 5만 개가 지역 단위로 이렇게 지금 몇천 년이 흘렀습니까? 기원전 1000년부터 저는 이 화폐가 침수도 화폐가 생산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언 3000년이 흘렀습니다. 3000년이 흘러가지고 3만 개 내지 5만 개가 나왔고 뭐 심지어 뭐 자료에 보면은 뭐 이 자루에 다 이렇게 맹도전이 담겨져 있고 장독에도 이렇게 엽전 넣듯이 다 맹도전이 다 들어 있거든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뭐 다 보시지 않습니까? 그 이 단지 안에 다 엄청난 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담겨진 그 맹도전 하나의 가격이 우리나라 여행자들이 가가 신기해서 한번 사보려고 하면 자기들이 연나라 화폐다 이러면서 심지어 처음에는 1000원 했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에 1000원. 1000원짜리 그 화폐를 그렇게 판매를 처음에 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엄청난 그 양이고 그런 정도의 양이 나왔는데 지역 단위라고 자기들 주장은 이게 문제가 많다 이겁니다. 자기들의 화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전이라는 화폐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라는 제나라 화폐도 있습니다. 또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지역이냐 국명이냐의 문제에 있어도 제가 주장하는 것이 옳지 저와 또는 남북한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옳지 이렇게 지역 단위로 이렇게 생산해 놓은 그러한 양이 3만 개에서 5만 개 정도까지 이른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수치 계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분명히 국명이고 국명 중에서도 저는 이것은 우리 고대 한글 해 태양입니다. 태양의 그런 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가림토 여러분 문자 보시게 되면 히읗을 이렇게 적어놨죠. 히읗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현대의 세종대왕 때의 한글 히읗이고 이것이 이전에 고대의 가림토에 있는 히읗 언가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히읗 언가이고 다음에 해 고대에는 이렇게 적었거든요. 해 그냥 해나라 즉 태양의 나라 즉 일지국 우리 고조선의 태양의 나라 일지국을 의미한 그런 문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로고죠. 로고. 우리 그 지금 앞에 보시면 태극기 있지 않습니까? 태극기가 우리나라를 표시하는 로고죠. 로고. 대기업의 로고 있듯이 태극기가 우리나라를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 문양도 고조선 시대에 우리 고조선의 일지국 해나라 태양의 나라를 나타내는 그런 문양 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대 한글로 해 딱 이래 안 적어줘도 해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게 밝은 명자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해의 다른 문양이라 보고 있지만은 명이라고 보겠습니다. 명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러한데 이걸 갖다가 예를 드는 겁니다. 명이라고 딱 안 적어줘도 그 당시에 살았던 고조선이나 연나라, 제나라, 춘추 국가들은 다 이게 고조선의 화폐다, 문자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표상을 로고로 나타낸 것이 이 국명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눈 모양 이걸 갖다가 그 사서에는 목지국이라고도 했습니다. 일지국, 목지국, 월지국도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수도 부분이 해나라, 다음 일지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맹도전을 제가 연구하고 난 다음에 훈민정음을 들여다보니까 훈민정음의 해례본에 놓는 예시 단어들이 그대로 고조선 문자에 반영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좀 일찍 오전에 올라와 가지고
저 세종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강화문의 세종 이야기 늘 가까이 오면 들르는데 뭐 송광정철 스님의 그 뭐 특별전도 열리고 이렇게 하대요. 거기에 잠시 들렀었는데 이게 훈민정음 그 창제 뭐 많이 전시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훈민정음이 과연 세종의 창제이신가? 그 자세히 보시면은 세종께서 한글 창제하시기 전에 뭘 먼저 하셨는가 하면 그 조선통보라는 엽전을 먼저 발행하셨습니다. 그 조선통보는 엽전을 먼저 발행하셨기 때문에 즉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화폐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수사반장 옛날에 수사반장이나 뭐 이 출입을 보면 딱 그 사실을 이야기 안 해도 그 앞 단계에 어떠한 것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탐정처럼 탐정 소설에 이렇게 추리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세종께서 조선 통보를 먼저 발행했다는 것은 이런 화폐에 새겨진 문자를 보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것을 연구했다. 이것이 제가 최근에 훈민정음에 대한 그런 연구에서 놓은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대 한글이 되어진 것입니다. 인더스 문자라고 이렇게 되어진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문자 연구를 계속 해 보다 보니 인도 문명하고도 해양으로 인도 문명하고도 상당히 교류가 많았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문화가 위에 있다가 인도 쪽에 건너갔을 가능성이 많고 또 인도에서 우리 쪽으로 이렇게 이민을 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웅에 대해서도 여러 각도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한웅께서 인도 쪽에서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서 오지도 않았을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인도로 먼저 갔는지 다음에 인도에서 우리 쪽으로 이렇게 교류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아직 누가 주체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어느 시기에 우리가 중국 문화와만 교류한 것이 아니고 그 앞 시기에 뭐 신석기 즈음에 청동기 초기에 분명히 인도 문화와 불교 들어오기 전입니다. 인도 문화가 불교의 인도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에게는 고대에 인도와 교류를 했었다. 이것이 분명한 결론입니다. 다만 그 주체가 우리 선조들인지 다음에 인도 쪽의 선조들인지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인더스 문자는 약간 애매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예를 먼저 드는 그런 문자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게 되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런 문자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저것을 처음 보았을 때 저도 처음에 이렇게 딱 봤을 때 해석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이걸 처음에 봤을 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나비와 목이라고 해석해 놓으면 저게 나비다, 목이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이것이 나비인지 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해석을 못하고 해독을 못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책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책에 중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에 것도 중행, 아래 것도 중행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위에 문자 뭐 저보다 뭐 한자 실력은 뭐 충분히 뭐 더 많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뭐 그걸 떠나서 그죠? 뭐 초당 한자 아니겠습니까? 가운데 중자, 갈행자. 여러분들 뭐 강단에서 뭐 제야에서 이렇게 다 공부하셨던 분들인데 이게 중행으로 보입니까? 제가 나비와 모기를 해석했습니다. 그럼 중행이라고 했을 때 위에 거 아래 거 어느 정도는 좀 같아야 안 됩니까? 근데 왼쪽에 보시면 날개를 착 펴고 나는 아름다운 나비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왼쪽 겐 그렇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딱 모기가 이렇게 이렇게 사람 이렇게 딱 잡혀가지고 탁 이렇게 모기가 잡힌 그런 모습입니다. 모기는 딱 모기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았다 표시까지 해놨죠. 줄을 딱 꺼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기 앉아 막 잡으면 모기의 그 다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목이 다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까지 해도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지금 뒷다리도 딱 쭈그러들었죠. 이렇게 나비와 모기를 이렇게 그려놓은 상형 문자이지만 또 한글이 가미되어진 그러한 행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서 주장하는 중행, 제가 뭐 주장하는 나비와 모기, 여러분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뭐 중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뭐 솔직하게 그냥 손 드시면 됩니다. 나는 뭐 중국 학자들의 생각이 옳다, 중행이다, 손 들어 보십시오. 다음에 나는 뭐 이 양산에서 올라온 그 허 선생 의견이 옳다. 이게 아무리 봐도 그 그림 문자 나비와 모기인 듯하다. 한번 제 의견에 동조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그럼 뭐 손 안 드신 분들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까? 예? 예. 자, 그래서 물론 뭐 당장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나비와 모기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중행이라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중은 각골문부터 이렇게 마당에 깃발이 꽂혀져 있거나 어떤 사물의 중앙을 이렇게 뭔가 뚫는 정중앙을 간역을 맞춘다라는 그런 문자입니다. 뭐 행자도 지금 행자처럼 비슷하고요. 그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냥 지금의 한자는 각골문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골문, 주근문, 뭐 춘추 시대의 그러한 문자들, 육국 문자, 다음에 뭐 진나라 시대의 그 통일 한자, 이것들이 전부 다 그 염색체 DNA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딱 같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자녀분이나 여러분과 얼굴이 흡사하죠. 똑같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한자,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글의 그 어떤 원형을 찾아가 보려면 한글과 비슷해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를 제시하겠지만 한글과 다르면은 그거는 한글이 아닌 겁니다. 그 나중에 보시면은 한글과 너무나도 똑같아가지고 아마 놀라실 겁니다. 중행, 예, 가운데 간다. 자기들도 의미를 모르고 쓰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단지 이 문자를 해석을 하다가 안 되니까 오객다짐으로 그냥 갖다 붙여 놓은 겁니다. 모르겠지 하고 제가 나와가지고 제가 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르신들에 비하면 아주 뭐 좀 젊은 사람이고, 다음에 저 뭐 공부도 뭐 대학교만 졸업했지 뭐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막 딱 나와가지고 이거 중국 학자도 이거 너 잘못했다, 이거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이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뭐 일본 학자나 다 이런 겁니다. 자기들이 우겨 놓으면 자기들 크지 않습니까?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상대할 사람이 안 올 것이다 생각하거든요. 실험해볼 선수가 안 올 것이다 생각하지만 제가 뭐 실험 잘해서가 아니고 나 중국 학자들 지금 한번 실험으로 한번 엎어보게 한판성으로 실험 안 되면 유도 안 되면 검도 안 되면 태권도 있지 않습니까? 으시 태권도로 한방 차비우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식으로 한번 제가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너가 뭐 그리 뭐 대단하노? 그 중국만 이기면은 뭐 우리가 뭐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죠? 뭐 싸이도 있고 말씀도 치고 우리가 뭐 한류 지금 대단하고, 그죠? 자꾸 의식의 차이거든요. 우리가 잘한다, 우리가 너보다 낫다 하면 나아지는 것이고, 중국 애들 자꾸 왜 동부공정이나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들 덩치를 믿고 살 얕보는 거죠. 우리 뭐 남북한도 갈려져 있고 뭐 일본하고도 안 친하다 아닙니까? 일본하고 친한 사람 손 들어 보이소. 아무도 없죠. 일본하고도 옆 나라도 안 친하죠. 미국하고는 앉아 조금 반은 앉아 미국 좋아하고 반은 미국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힘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 무시를 하는 거죠. 다음에 너가 뭐 대한민국의 학자가 뭐 몇 명 있겠노 싶어 가지고 계속 막 우기는 거 아닙니까? 이 책에도 그렇고 뭐 이 책이 왜 그렇습니다. 한 10권의 중국 화폐 책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이다, 뭐 좌다, 우다, 뭐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인 것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진 것이지, 자기들도 아마 의미를 모를 겁니다. 가운데로 간다, 화폐의 가운데로 가면
왼쪽으로도 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이렇습니까? 화폐에 그런 것을 적어 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 화폐는 그냥 문자 학습서, 우리 지금으로 치자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언어 학습서입니다. 옛날에 언어 학습서를 이렇게 배포를 해서 반포를 하기가 참 여러 가지 번거롭지 않습니까? 주간에 써가지고 하기도 좀 번거롭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화폐에다 새겨가지고 화폐라는 것은 완전하게 그 모든 그 주민들이 백성들이 다 한 번쯤은 뭐 물물 교환하고 사야 되니까 신시 시대부터 시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그게 당군이나 그 학자들께서 문자를 만드시고 그걸 화폐에 새겨 가지고서 이러한 우리의 문자가 있다. 이게 우리의 그 창작 문자다라고 이렇게 배포를 하신 겁니다. 반포를 이미 하셨죠. 반포를 했는데 한글이 아니고 그림을 넣어서 이게 나비다라는 모습을 넣은 것이지 중행이다라는 의미로 쓴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세부적으로 그러면 어떤 문자에 그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역부터 해야 되니까요. 기역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 기역이 조금 이렇게 반대로 틀어져 있습니다. 이게는 러시아 키릴 문자에도 나옵니다. 그대로 기역이고요. 자, 그러면 가치의 옛말은 가치입니다. 그러면 이 가치인데 이 기역 언가에 아가 없습니다. 이 아가 없는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고대 한글이나 고대 인도 문자에서는 자음 자체로 그냥 아나 의의 언가에 준하는 뭐 아라 해도 좋고 어라 해도 좋습니다. 뭐 반쯤 아와 어의 중간음이다 해도 좋고 그러한 정도의 이 언가를 다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만 쓰고 그냥 가라 읽어줘도 됩니다. 거라 읽어줘도 되지만 그렇게 모음이 붙은 겁니다. 치를 보시게 되면 시옷이 보입니다. 시옷은 시옷이라는 그러한 문자에 시옷도 되고 지옷도 되고 치옷도 됩니다. 즉 치엄이죠. 아설 순치 후의 치엄입니다. 치엄 계통은 다 시옷 문자에 따라서 그 의미를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치니까 까치집을 그려놨죠. 다음에 밑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까치 나무다. 나무의 그 가지 부분을 표현을 해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놔놓으면 이게 상행 문자인가 한글인가 아니면 또 뭐 어떤 문자인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해석하기 전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까치라고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즉 해석의 근거는 기역과 시옷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성이 모든 이 학문의 기본입니다. 초성을 알면은 문자도 해독할 수 있고 다음에 인도와 영어의 그런 우리 한국어의 연관성 이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성이 제일 중요한 언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초성의 기준을 두시면은 모든 문자와 언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초성을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까마귀의 고어는 까마귀입니다. 그럼 까마귀를 보시면 이게 참 재밌는 게 위에 쌍기역이 들어가 있고 밑에도 뭐 까마귀 되어 있습니다. 까마귀가 나는 모습을 표현해 두신 겁니다. 괴 가지고서 이렇게 뭐 더 고대에는 꾀가 될 수 있겠죠. 괴나 꾀나 뭐 까나 이런 언가를 가지고서 까마귀가 이렇게 나는 모습, 까마귀가 이 땅에 내려온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두신 겁니다. 그럼 마자는 뭐겠습니까? 마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까마귀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새 하면 날개 또 어떤 게 떠오르죠? 날개 또 새 하면 날개 부리 또 정답이 안 나왔거든요. 발가락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이거는 앉아 이 밑에 이 새의 발 모양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 두신 겁니다. 이렇게 발 모양을 이렇게 그려 두시 가지고서 새다, 새의 의미다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마의 언가를 완전하게 축소를 해서 그림으로 그려 두신 겁니다. 이 니은 부분이 그냥 미음을 쭈그러뜨려 가지고 그냥 니은으로 만드신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불 좀 켜주실래요? 예, 고맙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왜 저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이겁니다. 이게 미음원가거든요. 이게 브라미 문자에도 나옵니다. 브라미 문자에도 미음원가로 분명히 되어 있고 지금도 인터넷에 그 자료가 올려져 있습니다. 이게 미음원가가 되겠습니다. 후대에 이렇게 미음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언가가 이렇게 축소가 되어져 가지고서 이렇게 그냥 완전히 축소가 되어져서 발 모양에 되고 이렇게 아 언가가 이렇게 되면 새의 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의 이제 꼬리 부분을 보겠습니다. 역시 쌍기역이죠. 쌍기역에 줄 한 줄 내려오는 것이 모음입니다. 이게 또 문자 해독에 굉장히 중요한 그 열쇠인데요. 모음의 단음은 줄이 하나입니다. 다음에 장음, 긴 언가는 줄이 2개입니다. 물론 더 많으면 3개까지 갈 수 있겠죠. 3개까지는 다 표현이 되지만 표시가 되지만 그것을 3개까지는 쓰지 않습니다. 하나, 두 개가 대부분이고 이거는 단음입니다. 이거는 장음이고 다음에 3개는 있지만 이 3개를 요 3개까지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음은 뭐냐면 짧은 모음입니다. 다 아시죠? 아에이오입니다. 아에이오. 이거는 긴 겁니다. 야도 되고 아 장음도 되고 여 뭐 이 장음도 되겠습니다. 이, 요, 유. 뭐 오 장음도 되겠고요. 아에이오의 단음은 하나입니다. 다음에 2개는 장음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와 2개를 적절하게 섞어 가지고서 문자를 만드신 겁니다. 자음과 모음을 적절하게 섞어 가지고서 상행 한글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저걸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은 저게 왜 새의 꼬리인가 설명을 하면은 조금 나타납니다. 하지만은 그 근본적인 원리는 저 쌍기역에 한 줄이 내려오면 꼬가 되고 다음에 줄 하나가 리얼 언가입니다. 줄 하나가 리얼 언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어에 이게 뭐죠? 이게 줄 하나인데 약간 꺾어졌을 뿐입니다. 다음에 줄 2개 내려와 가지고서 꼬리 부분을 나타내면서 장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꼬리가 아니고 꼬리 이렇게 되겠죠. 꼬리. 맨 아래는 장음 길게 다음에 2번째의 줄 하나는 리얼 언가입니다. 리얼 언가.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풀 수가 없죠. 왜 풀 수가 없느냐? 줄 하나에 리얼 언가가 되는 걸 알아야 되고 단음도 됩니다. 이게 자음도 됐다가 모음도 됐다가 한자가 됐다가 한글이 됐다가 이러기 때문에 하나의 시각 지금까지 배웠던 뭐 영어 저희 나라에 들어온 언어와 문자 지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자 보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리얼이거나 단음 다음에 2개는 장음 이렇습니다. 물론 리얼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는 리얼 언가이고 단음이 되기도 하고 자음이 되기도 하고 모음이 되기도 하죠. 이거 하나는 리얼이라는 자음도 되고 단음도 되고 요 이치를 알아야 저 문자를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자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세워놓았습니다. 세워놓았기 때문에 저게 나팔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영어 공부한 사람은 뭐라 읽을까요? 예, TV 갑자기 고조선 시대 TV가 나옵니다. TV 라디오도 있어야 되겠습니까? TV 라디오 막 혹시 뭐 비행기도 있을 수 있고 막 이렇게 상상을 처음에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TV가 아니겠죠? 저 문자가 사실이라면 TV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각도로 접근해야 되겠죠. 그러면 T에 해당되는 그 문자를 막 이렇게 우리 말이다 앉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처음에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T자에 우리 한글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한글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첫
초성이 중요하다. 초성이 뭐다? 열쇠다, 이죠. 언어와 문자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그러면 T 초성이 모음일 수도 있지만, 물론 모음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모든 나라의 언어의 초성은 자음입니까? 모음입니까? 자음이지 않습니까? 보면은 억수로 하시네. 예, 틀려야 됩니다. 저도 엄청 틀렸습니다. 1년 동안 계속해서 틀리고 겨우 이제 이렇게 해석한 것이지, 처음부터 막 제가 막 태어나자마자 알고 뭐 천재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 T 부분을 초성이니까 모음보다는 뭐가 될 가능성이 많다? 자음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자음인데 그러면 어떻게 기억부터 기억, 니은, 띠끝, 니을, 미음, 비읍 해가 히읗까지 다 막 10,000개 정도의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 단어가. 그걸 다 외워야 됩니까? 그 기본의 기본은 또 1000개죠. 천자문이니까. 1000개를 넣어서 대입하면 한 10년 걸리겠죠. 정확하게는 안 해봤지만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해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딱 놓아 있느냐면 이게 니은언가다라고 놓아 있는 게 브라미 문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도 문자의 조상입니다. 브라미 문자는 인도 문자의 조상인데 이 브라미 문자에 딱 보시게 되면 요 우라든지 오라든지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이 니은언가라는 것이 딱 놓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인도 브라미 문자가 우리 고조선 문자 영향을 받았거나, 그죠? 같이 쓰였거나 영향을 받았겠죠. 왜냐하면 언가 규정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다음에 이것도 보면 V 발음인데 V 발음이 파로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팔. 요거는 나팔 할 때 아 발음이 아가 목구멍을, 얼굴이나 목구멍을 나타냅니다. 다음에 요게 이제 몸이나 목구멍 뭐 어느 쪽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세로줄이나 가로줄은 리을을 나타냅니다. 이게 나팔이 노죠. 그러면 나팔이 노는데 세워보면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딱 눕혀보면 나팔의 모습이 조금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 모양입니다. 그죠? 이게 나팔을 이렇게 딱 요런 두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딱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문자가 읽어져야 이게 나팔이다. 다음에 이게 목구멍이고 이게 입술 부분이다. 다음에 이게 뭐 몸이다. 뭐 목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걸 보고서 이게 나팔이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학자들이 뭐 자기 나름대로 막 갖다 붙이죠. 때가 붙이고 뭐 갖다 붙이고 뭐 이래 가지고 뭐 상이다 뭐 위상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다 뭐 해일이다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도무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벼라는 이야기를 제가 벼라는 걸 해석하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춤을 추었습니다. 국회 도서관에도 제가 가가지고 강의하면서 제가 춤을 췄다 이야기했는데 정말 일어나서 춤을 출 정도로 제가 이걸 해석하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뻤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중국 학자들이 여기에 앉아 실려 있습니다. 제 나라의 명도전이다 이렇게 해놔놓고 해석조차도 못합니다. 자기 나라 문자인데 자기 선조들이 문자인데 해석도 못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대부분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만 중국 학자들 공부 많이 하는 학자들은 정말 뛰어나죠. 거의 세계적인 석학 수준인데 그런 학자들조차도 자기 나라 문자인데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또 이 한 단어뿐만 아닙니다. 뒤에 넘어가시면은 제가 도표로 쫙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 그런 도표들 속에 나오는 문자들을 해석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와 같은 사람은 해석을 했는데 자기들은 한자로서 해석을 못합니다. 해석 못할 수밖에 없죠. 왜? 이거는 자기들이 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자기들 해석할 수 있느냐 해석할 수 없느냐 이 차이점입니다. 저는 해석합니다. 해석하면 제가 이긴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우기는데 저도 우기면 안 됩니까? 그죠? 우기고 좀 더 설득력이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중국 학자는 해석을 못하는데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느냐? 비어번가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유자입니다. 영어의 유자. 자 이렇게 이렇게 비업자에 해당되는 것이 열번 비업이라고 여러분들 한글 뭐
문자 공부하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열번 비읍입니다. 열번 비읍인데 영어에 가서는 U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U자에 있는 부분이 열번 비읍인데 뭐 그냥 비읍으로 하겠습니다. 뭐 아설순치어에 들어가면 다 뭐 그 계열이니까요. 이게 벼라는 단어인데 이 비읍 부분을 벼의 알맹이로 그린 겁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걸 보면 어른들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가지고 또 뭐 아까 세종 이야기, 세종대왕한테 늘 가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화장실 잘 안 가는데 오늘 또 좀 급해가지고 제가 화장실에 갔더만 그 앞에 또 이 주제별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다고요. 혹시 아시는 분? 세종 이야기 요 강화문 있지 않습니까? 요 뭐 길 건너에 그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간에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 맞죠? 그분 사이에 화장실 앞에 뭔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아시는 분? 뭐가 있느냐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한글을 가지고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열매 가지고서 열매라는 한글에다가 살짝 그림을 넣어가지고 열매도 그리고 뭐 수박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앞에 진열을 해놨대요. 아주 뭐 제가 보고서 이게 바로 우리 상행 한글과 같은 이치다. 그런데 같은 이치면서도 어른들이 초등학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미래도 대충 막 짐작해가지고 다 이야기하실 정도로 이렇게 뛰어나신 분인데 천문도 관측하고 세계 최초의 일 아닙니까? 저번에 우리 박사님 오셨을 때도 설명을 들었죠. 오성치류 이러한 것들도 제일 처음 하고 뭐 기록으로는 뭐 온갖 걸 먼저 했죠. 나중에 뭐 또 언어에서 제가 증거 자료를 제시할 겁니다. 그런 어르신들인데 초등학생들처럼 그렇게 하진 않으셨겠죠. 이게 비읍을 딱 벼의 알맹이로 그리고 내려옵니다. 벼이라면 벼에 보면 아까 300까지 가능하다 그랬죠. 벼이라면 짧게 납니까? 길게 납니까? 벼 한번 소리 내주십시오. 벼. 자, 다 같이 합창합니다. 벼 됩니까? 아니면 벼 약간 길게 됩니까? 길게 되죠. 우리나라 말에 현재 장단음이 있습니다. 이런 문자로는 그냥 뭐 이 짧게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른쪽 이래 하나만 끄죠. 근데 실제 여러분 국어 사전에 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즘에 국어 사전에 발음 표기도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짧게도 있고 이 장음도 있습니다. 벼가 아니고 그냥 벼까지는 이획이지 않습니까? 어의 한 획, 여의 두 획이죠. 근데 이게 길게 갑니다. 벼 아니고 벼. 그럼 몇 획 꺼야 됩니까? 3획이죠. 그러니까 비읍의 1획, 2획, 3획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음의 세 개의 수직과 수평선, 장음 세 개를 가지고서 벼의 줄기와 벼의 잎을 그렸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선조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좀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선조들을 위해서. 이게 우리의 문화적 역량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분들 밑에서 우리 후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한글을 만들 수 있고, 다음에 그나마 물론 많이 겪어왔지만 뭐 어려움 많이 겪어왔지만 그나마 막 산업을 발전시키고 민주화하고 뭐 대충 서양 따라갈 수 있는 게 이런 역량이 있어서 그리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전자가 결핍됐는데 어디 뭐 그 사람이 바로 뭐 걷거나 행동할 수 있습니까? 유전자가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뭐 요즘 많이 나오죠. 뭐 질병에도 걸리기 쉽고 선천적인 유전자에 의해서 그 사람이 뭐 많은 질병을 가져오죠. 선천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러니까 선조들이 문자나 문화에서 우수한 유전자를 가지고 계시면 후손들도 그러한 유전자를 가지고서 생활을 하고 표현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문화적 역량, 문자에 대한 높은 지식이 고조선 시대부터 있었기 때문이지 세종대왕께서 그냥 내 잘났다, 내가 왕이다, 내 문자 만들게, 내 똑똑하지 이래서 만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을 읽고 해독할 수 있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데
묘하게 앉아 조선시대 때 완전 왕이시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권한이 많으시고 다음에 또 필요했고 그 당시에 한자만으로서 막 주체성을 살릴 수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다음에 불교를 통해서 산스크리트 범어에 관련된 문자도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티베트 문자도 알고 계시고 각 나라 주변 문화도 문자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한글을 만드신 것이지 이 고대로부터 이러한 의식 유전자 우리의 능력이 토대가 되어서 한글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창제라 하시면은 제가 굉장히 섭섭하죠. 근데 저보다는 아마 선조들께서 조금 섭섭할 겁니다. 왜냐하면 몇천 년 전에 분명히 한글 이전에 상형 한글을 만드셨던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창제라 하시면은 세종께서도 새로이 만든 신제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비밀을 세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나와보겠습니다. 자, 바다 해자입니다. 제가 바다 해자인지 아니면 뭐 달빛인지 뭐 또 뭐 그냥 배인지만 헷갈렸는데 이것을 바다 해자라고 하자 이렇게 검증을 하시면서 단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해석하고 난 뒤에 보니까 아, 바다 해자가 더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문자입니다. 여기 앉아 제가 찾아낸 문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맹도전 문자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달빛이다. 제가 달빛이라 해석한 문자입니다. 이 달빛이 나오기 전에는 이게 뭐 바다인지 달빛인지 애매했습니다. 달빛이 나와버리니까 제 그 사촌처남 저 좋은 건 우리 법무사님께서 하신 해석이 맞죠? 이게 달빛 쪽으로 가면 이게 바다가 되는 게 더 옳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다에는 배가 있고 배 밑에는 파도가 칩니다. 그죠? 이렇게 바다를 나타내고 이거는 한자 해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고대에는 한글이라 여기는 바다와 다음에 우리 한자음이라 여기는 해자가 동시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자문도 중국에서 건너오기 전에 이미 우리 선조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달 보시면 디귿 발음이 지금 영어로 읽으면 뭡니까? C죠. C나 D의 음가가 디귿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달이고 수지과 수평선은 열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달. 다음 빛 할 때 이게 비읍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유가 비읍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 발음입니다. 다음에 삼각형이나 다음에 시옷 발음은 시옷 지읒 치읓이거든요. 달빛이다 이 말입니다. 빛을 아래에서부터 올렸는데 빛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모습을 그렸다는 겁니다. 문자로 한글 문자로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빛 위에서 쏟아지는 빛을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달빛이라고 저는 해석을 한다 이겁니다. 이게 달이라는 것은 이 보시게 되면 아음가만 없다면 그냥 현대 한글과 같죠. C가 그냥 디귿입니다. 그래서 세종께서 인도 문자도 이렇게 참조하셨지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조선 통고를 발행할 때에 뭘 봤다? 맹도전을 보셨다 이 말입니다. 맹도전을 보셨기 때문에 저는 이 문자 창제가 문자 신제가 가능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